서울 강서구의 밤무대에서 일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예전에 밤무대 싱어 생활을 할 때 엑스트라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엑스트라는 다른 팀의 싱어가 급한 일로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메꿔주고 일당으로 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밤무대 레퍼토리는 어디서나 비슷해서 사전에 맞추기만 하면 바로 무대에 올라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팀은 전 가게에서 팀을 내려놓고 놀고 있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간다고 했습니다. 그 업소는 강서구에 있었고 특이하게도 마스터가 여자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받고 사전에 통화한 후 업소에 가서 여자 마스터와 인사를 나눈 후 레퍼토리가 무엇인지, 제가 무슨 노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옷을 갈아입고 첫 무대 시간이 되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 마스터는 나이가 저와 비슷하거나 한두 살 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분명 제가 제일 먼저 무대에 올라갔는데 어느 여자가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여기 여자 투싱어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무대에 올라가면 형광물질 등이 켜있기 때문에 다른 조명등은 어둡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예뻤습니다. 형광 불빛 아래 차이나 원피스를 입고 단발의 파마 머리였는데 제가 올라갔는데도 제 쪽을 돌아보지 않고 무대 정면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자 저를 쳐다보더니 시 굳는데 너무 예뻐서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무대에 올라오고 무대가 시작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여자는 마이크를 안 들고 있었습니다. 솔로 파트가 없어서 안 들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와중에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제스처나 행동은 다 하더군요. 노래가 전혀 안 되는데 보드만으로 싱얼합시고 올려놓는 팀들도 있습니다. 제가 둔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남자란 예쁘면 끝이죠. 첫 스테이지에서 내려오고 소개해줬던 선배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농담을 하다 물어봤습니다. 형, 이 팀 여자 원싱어라 그러지 않았어? 거기 여자 원싱어인데. 왜? 옛날엔 투싱어였지. 알았다며 전화를 끊고 저는 그저 옆에 있던 여자가 얼굴 마담 같은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야 단순한 엑스트라로 왔으니 상관할 바 아니었죠. 다만 하루 종일 그 예쁜 애랑 나란히 같이 무대에 있겠구나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스테이지부터는 그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뭐야라는 실망감으로 그날 그럭저럭 스테이지를 끝냈습니다. 내려와서 그 여자에 대해 물어보자니 속 보이는 것 같고 그렇더군요. 엑스트라 와서 남의 팀 여자한테 추근댔다 소문 나는 것도 남사스럽고 해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스터에게 일당을 받으러 갔죠. 그런데 팀 마스터가 그날 일한 돈을 주며 물어보더군요. 저 그런데 오늘만이 아니라 한동안 저희 팀 일 좀 같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야 마다할 필요가 없었죠. 그날 일해보니 스테이지도 40분짜리 4개여서 편했고 가게 분위기도 널널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참에 여자 마스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첫 스테이지에 올라왔던 그 싱어분은 첫 스테이지만 하시는 건가요? 네, 여자요. 저 말고 무슨 여자요? 그녀가 생뚱맞다는 듯이 되묻더군요. 전 좀 멍해졌습니다. 그 첫 스테이지에 제 옆에 계셨던 여자분이요. 첫 스테이지에 저 말고 다른 여자는 없었는데요. 그때 뭔가 찌릿하더군요. 그에 대해서 더 물어보기도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팀을 소개해준 형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형, 이 팀 이상해. 왜? 뭐가 이상해? 누가 찝적대? 아니 분명 내가 첫 스테이지에 올라갈 때 여자 투싱어였거든. 근데 첫 스테이지에도 여자가 원싱어였대. 선배 형이 대뜸 그럽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귀신을 봤나 보지. 이 망할 놈의 형 같으니. 집에 갈 때쯤 되니 좀 무섭더군요. 그런데 이미 다음 날도 나오겠다고 말을 해놨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 바닥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말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면 팀마다 소문이 돌아서 발붙이기가 힘들죠. 그렇게 다음 날부터 다시 무대에 올라가는데 그때부터는 그 여자가 보이지 않더군요. 며칠 지나자 저도 착각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팀원들과도 조금씩 친해지고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시간이 되어서 무대에 올라가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자 마스터가 오더니 제 귀에 대고 묻더군요. 오늘 끝나고 회식할 건데 괜찮으시죠?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회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회식에서 멤버들이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웃고 떠들며 왁자지껄하게 마셨는데 뭔 놈의 팀이 술 마시다 한 명씩 빠져나가더군요. 사실 술 마시다 도망가는 건 내 주특기인데 그때 회식이 저 때문에 하는 회식이라 도망가지도 못하고 저는 그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여자 마스터하고 저만 남았고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텔이었습니다. 새벽 4시인가 5시경이었는데 남은 사람은 저, 여자 마스터, 드럼 이렇게 셋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고 난 왜 도망갈 생각을 안 했는지. 어쨌거나 방에 들어가는데 술을 안 샀다고. 둘이 가서 술을 사오겠다고 저보고 먼저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사가지고 여자 마스터가 혼자 돌아오더군요. 속으로 주접을 떨며 왜 혼자 왔냐고 물어보니 들어오다 모텔 주인이 혼숙은 안 된다고 맞길래 옥신각신하다 드럼은 자기는 힘들어서 그냥 가겠다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침 질질 흘리며 그 말을 그대로 믿었죠. 추운 겨울이었는데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니 졸리더군요. 술도 이미 꽤 취했고 둘이 소맥주 몇 잔 마시는데 술이 확 오르는 게 너무 피곤했습니다. 침대에 기대서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나는 기억이 침대에 올라가서 자라는 마스터 말도 기억나고 옷 벗고 자라는 마스터 말도 기억나고 그랬습니다. 그날 그렇게 잠이 든 꿈의 첫날 스테이지에서 봤던 그 여자 싱어가 나타났습니다. 모텔방 그대로를 배경으로 저는 멀뚱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모텔 화장실에서 그 여자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반, 반가운 반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면 통상적으로 하게 되는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왜 처음 스테이지만 올라오셨어요? 라거나 그런데 왜 노래는 안 하세요? 라거나 이런 식의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말대답을 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수줍게 웃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는데 정말 너무 매력적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무언가 얘기를 하고 그녀는 옆에 앉아서 싱긋 웃으며 제 얘기를 계속 듣는 중에 갑자기 그녀가 저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얼굴을 제 쪽으로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팍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낮 12시가 다 돼가고 있더군요. 잠시 멍했습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방금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꿈속의 모텔 방도 너무 생생하게 현실적이어서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추스르려 모텔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옷을 찾는데 어라? 제가 옷을 다 벗고 있는 겁니다. 방에는 저 혼자 남아있고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분명 여자 마스터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도 없는데 왜 다 벗고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빨리 방에서 나가기 위해 옷을 찾는데 이게 뭐야? 아무리 뒤져도 제 속옷이 없는 겁니다. 방 안을 이잡듯 샅샅이 찾아봐도 제 속옷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별 수 있나요? 노 팬티 차림으로 집으로 갔죠. 별 생각 없이 일단 집에 갔다가 그날 저녁에 다시 가게로 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웬일인지 다른 멤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 됐으면 어제 둘이 별일 없었냐? 등의 짓궂은 말들이 오가야 정상인데 말이죠. 그렇게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라가는데 마이크를 쥔 손의 느낌이 이상해서 제 손을 쳐다보니 어라? 웬일로 제 오른쪽 엄지손톱이 짧게 깎여져 있었습니다. 왼손을 보니 왼쪽 엄지손톱도 깨끗이 깎여 있는 겁니다. 다른 손톱들은 여전히 다 길고요. 저는 엄지손톱만 자른 기억이 없는데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려고 샤워를 하는데 한쪽 머리카락이 조금 뭉텅하게 잘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왠지 이상하게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잘려나갔다는 느낌 말이죠. 제가 엄지손톱이나 머리를 그렇게 자른 적이 없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내가 뭘 착각하고 있겠지 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마스터도 그날 회식 이후로 저를 좀 대면대면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말이죠. 뭔가 죄 지은 사람처럼 말이죠. 암튼 그 일은 그렇게 대충 넘어가고 그날 일하는 중에 제 본팀에서 비즈니스가 됐으니 엑스트라 그만뛰고 빨리 팀에 합류하라는 마스터 형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여자 마스터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팀이 새로 비즈니스가 돼서 더는 못 나올 것 같다. 내 데이터를 빨리 구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니 그럼 내일부터 나올 남자 싱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야?
남자 싱어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 불렀던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 뭔가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표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도 엑스트라 뛰는 동안 즐겁게 잘 일했으니 좋은 마음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대충 그날 일을 끝내고 제 마이크를 챙기고 사람들과 인사를 하는데 여자 마스터가 잠시 룸으로 부르더군요. 저는 당연히 페이를 정산하려는 줄 알고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다는 말이 페이를 계좌로 붙여줄 테니 제 인적 사항을 좀 에모지에 적어 달라더군요. 이게 좀 많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밤무대에서 그런 일은 없거든요. 보통 엑스트라는 일당으로 현금 정산을 하거나 저처럼 조금 오래 했다면 다른 멤버들처럼 월페이나 보름페이로 같이 현금 정산을 받는 게 원칙인데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이 너무 찜찜합니다. 거기다 인적 사항을 쓰라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네요. 인적 사항까지 써야 하나요? 라고 말하니 여자 마스터가 말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는 동안 너무 잘해주셔서요.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적 사항 같은 건 나중에 현중 팀 깨지면 저희 메인 싱어로 부르고 싶어서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제 이름은 현중입니다. 뭔가 말이 이상했지만 페이를 더 쳐준다는 말에 장구벌레 같은 단순함이 발동해서 또 헬렐레 적어줍니다. 이름을 쓰고 있는데 옆에서 여자 마스터가 말을 겁니다. 근데 현중 씨 생일이 며칠이에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웃으면서 말해주니 몇 시에 태어났냐고 물어봅니다. 별 생각 없이 자시에 태어났다고 말해줬죠. 그러더니 저보고 제 이름 쓴 곳 옆에 한문 이름을 써달라는 겁니다. 한문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한문 이름이요? 라는 황당한 표정으로 제가 말하자. 네, 뭐 별건 아닌데 제 제일 친한 친구랑 이름이 비슷하셔서 혹시 친척이신지 알아볼까 해서요. 그래서 또 그런가? 라는 마음에 한문으로 이름을 써주려고 펜을 종이 가까이 가져가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제 뒤통수를 잇는 힘껏 세게 퍽 하고 내려치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듯이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이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마치 야구장에서 응원하는 공기방망이로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프거나 하진 않는데 누군가 분명히 세게 때린 느낌이었죠. 깜짝 놀라 뒤통수를 만지며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있을 리가 없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름을 한자로 쓰려고 보니 왠지 진짜 이름을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제 이름이 한자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는 쉬운 한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쉬운 한자로, 다시 말하자면 엉터리로 제 이름을 적어줬죠. 그리고 그때 제가 자시에 태어났다고 말해줬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주풀이 해주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태어난 시는 자시가 아니라 축시가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자시는 굉장히 민감한 시간이기 때문에 몇 분에 태어났는지도 따져봐야 하고 12시 30분이 지나면 축시로 사주를 풀이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뭐가 정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인적 사항을 엉터리로 적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그 팀 엑스트라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엑스트라 일을 한 돈을 찾기 위해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제가 일한 돈보다 3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온 겁니다. 30만원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기분도 좋겠지만 300만원이라니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팀 마스터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고 말하니 그 돈이 맞답니다. 자기가 알아서 넣은 돈이니 그냥 말없이 받아주면 안 되냐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사는 철학 중에 하나가 모든 돈에는 이유가 있다거든요. 현대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렇게 놓은 경제학의 법칙은 깊고도 오묘해서 살아보니 아무 이유 없는 돈이란 건 없더군요. 그래서 나는 못 받겠다고 잘라 말하고 300만원을 그대로 다시 이체했습니다. 무언가 그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예감도 들었고요. 그런 일이 있던 즈음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어느 컴컴한 무대 위에 제가 서 있는데 저쪽 편에서 누군가 아주 아름답게 승무를 추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승무는 잘 모르지만 춤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춤을 추면서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옵니다. 얼굴을 고깔 모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은 채 말이죠. 그러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춤을 추다 점점 제 앞쪽으로 와서 춤을 멈추더니 고깔을 쓱 드는데 모자 속 얼굴이 무대 위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이제 나랑 같이 가야지 라며 씨 굳더군요. 꿈속에서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제 뒤에서 누군가가 크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며 잠이 깼습니다. 잠에서 깨니 얼떨떨합니다. 이 시기에 제가 꾸는 꿈은 뭐가 꿈인지 뭐가 생시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을 기점으로 저는 한동안 그 여자 꿈을 계속 꾸게 됩니다. 매일매일 나타난 건 아니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나타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싫거나 무섭지 않더군요. 그때는 무언가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자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꿈속에서 보는 그녀가 설레기까지 했으니까요. 아마 많은 분이 꿈속에서 마주쳤던 이성에게 마음이 설레어 본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꼭꼭 말미에 누군가 제 뒤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녀가 화들짝 놀라 달아나면서 꿈이 깹니다. 처음에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누군지 알겠더군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였습니다. 어떤 날은 날씨 좋은 야외에서 만나고 있는데 방해하시고 어떤 날은 좁은 방 안에 둘이 앉아 있는데 방해하시고 그리고 그때 참 기분이 묘한 게 슬슬 그녀가 꿈속에서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제 무릎 위에 앉아서 수줍게 교태를 부리고 어느 날은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며 스스로 윗도리 단추를 풀다가 꿈에서 깨고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다 보니 스스로도 뭔가 계속 기분이 꺼림칙했습니다. 기분도 꺼림칙하고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을 즈음 우리 팀이 비니지스는 되어 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 들어가기 일주일 전쯤인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도 그런 꿈을 꾸고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문득 갑자기 낚시가 무척 가고 싶은 겁니다. 전날까지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낚시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운 날 예전 제가 자주 가던 낚시터는 다 얼어붙어 있을 거고 무슨 생각에서인지 일단 주섬주섬 낚시 장비를 대충 차에 싣고 김포에 있는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물이 얼었으면 드라이브나 하고 오지 뭐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김포에 제가 자주 가던 낚시터가 있었는데 정말 외진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돈도 받지 않던 무료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지 아직 모르겠네요. 암튼 차를 몰고 그쪽으로 가니 역시나 겨울철이라 물도 거의 말라있고 그나마 있는 물도 꽁꽁 얼어있더군요. 차를 언덕배기에 세워놓고 저수지 아래쪽으로 내려가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물은 얼었어도 정말 고즈넉하고 좋더군요. 파카에 양손 다 찔러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저수지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어떤 여자가 이렇게 추운데 여기 왜 왔어? 빨리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고 소름이 돋아서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알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고 멀쩡했는데 말이죠. 사람이 공포감이 엄습할 때는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차로 후다닥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엑셀을 밟았는데 이런 젠장. 산모퉁이 오르막길에 차를 대놨었는데 차 바퀴가 헛돕니다. 정말 식은땀이 나더군요. 외진 산속이라 오가는 사람 하나 없고요. 밖에 나와 바퀴를 보니 바퀴의 아래쪽으로 살얼음이 얼어 있어 쉽게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대체 여길 왜 왔는지 정말 후회되더군요. 주변의 바퀴 아래 뭔가 될 게 없나 찾아보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부목을 댈 만한 게 있나 찾아보러 위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 낚시터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위쪽으로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위쪽 아래편으로 거대한 공동묘지 숲이더군요. 진짜 그 추운 겨울에 식은땀은 삐질삐질 나고 온몸은 공포감에 휩싸여서 후덜거리지 정말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위쪽을 쳐다보니 왠지 사람이 다녔던 듯한 샛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그리로 올라가 봤습니다. 혹시 무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니 그 위쪽으로 조그마한 남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앞쪽에 차도 한 대 서 있더군요. 왠지 암자도 보고 차도 보이니 갑자기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그 앞쪽에 스님 한 분이 껄렁껄렁하게 지나가십니다. 진짜 이분은 껄렁껄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누가 보면 중인지 양아치인지 모를 포스로 어슬렁어슬렁 앞을 걸어가고 있더군요. 그런데 양아치면 어떻고 땡중이면 뭐 어떻습니까? 그때 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었죠. 제가 물어봤죠.
저 스님, 저 아래 제 차가 못 움직이고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제 딴에 그렇게 말을 하면 차를 가지고 내려와 끌어내 주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땡중님이 걸어가다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뭐 그럽시다라고 쿨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러더니 창고 같은 곳으로 가더니 못 쓰는 이불 같은 걸 들고 나옵니다. 같이 내려와서 그걸 제 차 앞 바퀴 쪽에 대놓으니 한 방에 차가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그 위쪽 평지 쪽으로 차를 대놓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 기왕 이까지 온 것도 인연이니 차나 한잔하고 가랍니다. 저도 공포감도 많이 가셨겠다. 차도 빼냈겠다. 따라가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하시는 분이냐? 이 겨울에 여기는 왜 왔냐? 등의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정말 껄렁껄렁한데 아기도 없고 나름 재미있고 그런 분이시더군요. 스님답지 않게 우스갯소리도 잘하시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겨울이라 해가 짧아 벌써 어둑어둑해지려 하기에 그만 가보겠다고 일어섰죠. 그런데 스님이 저를 따라 일어서다가 저를 보며 시익 웃으며 기절초풍할 얘기를 합니다. 이복의 처사, 가는 건 가는 건데 따라온 여자는 여기 떨궈놓고 가게. 네, 여자라니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생뚱맞다거나 처음 듣는 말인 듯한 느낌이 아니라 흐릿하게 알고는 있었는데 누군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느낌, 그런 느낌이었죠. 당황한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님이 껄껄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처사 혹시 절 해봤어? 절이요? 절 안 해본 사람이 어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자기를 따라오랍니다. 식은땀 삐질삐질 흘리며 따라가니 큰 염주를 하나 주더군요. 지금 이 염주에 달린 게 108개요. 절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세면서 하면 까먹지 않고 108배 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요. 난 옆에 있을게. 처음에는 뭐 108배쯤이야 신문에서 보니 너도 나도 다 하더만 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108배를 하고 있고 옆에서 스님은 목탁을 치면서 연불 같은 걸 중얼중얼 거리고 있고 108배가 쉽지 않더군요. 배 땡기고 다리 땡기고 나중엔 너무 힘들어서 똥까지 마려웠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절하는 근육이 또 따로 있어서 처음 절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더이다. 근데 이게 또 코미디인 게 절하다가 염주를 어디쯤 돌린지 몰라서 헤매고 헤매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중에는 대충 몇 개 했겠지라며 건너뛰고 그렇게 절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신이 다 혼미해지더군요. 암튼 그렇게 절을 다 하고 법당에 풀썩 주저앉아 있는데 옆에서 연부를 외우시던 스님도 연부를 중단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저를 쳐다보고 됐어, 이제 가세요. 뭐지? 이거 뭐 밑도 끝도 없이 가라니. 그래서 제가 예? 그럼 안녕이라고 얘기하면 나오다 깜빡 생각이 나길래 지갑을 뒤졌더니 현금이 당시 한 8, 9만 원 정도 있더군요. 그래서 그걸 그 앞에 있던 불전함에 넣고 나왔습니다. 밖은 완전 깜깜해져 있고 차까지 내려오는 산길이 무서워 후다닥 뛰어내려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마음이 헐없습니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이것저것 하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꿈에 또 나왔습니다. 이 돌팔이 땡중. 내가 껄렁껄렁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돈 아까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꿈은 다른 날과는 사뭇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저희 집 마루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여자가 나타나서 같이 놀고 있는데 역시나 뒤편에서 저희 외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치십니다. 똑같이 그 여자는 도망가고 평상시라면 그 정도에서 잠이 깼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멍하게 앉아 있는데 제 방에서 외할머니가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십니다. 망할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나와. 썩을 영 같으니. 오만 육두문자를 내뱉으시면서 제 옆으로 걸어 나오시더군요. 저는 반가운 반 황당한 반이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자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실로 걸어 나와 앉으시더니 저를 부르십니다. 귀여운 내 새끼 일로 와봐라라며 저에게 손짓을 하십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 집에 언제 와 계셨어요? 라며 옆으로 다가갔더니 할머니는 제 얼굴을 연신 어루만지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예쁜 놈이 언제 이렇게 많이 컸니라며 눈물을 흘리시며 웃으시는데 저도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저에게도 외할머니가 아주 특별한 존재셨거든요. 그러더니 일로 와 봐라라며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고는 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저 문갑 서랍 한번 열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문갑은 예전에 제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할머니가 쓰던 문갑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나름 한소리 하던 집안이라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작의 문갑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 모친이 시집 오실 때 외할머니께 졸라서 들고 오셨던 문갑이었습니다. 암튼 문갑의 작은 서랍을 열었더니 은으로 된 반지 하나가 있더군요. 앞으로 그거 꼭 끼고 다녀라. 알았지? 나 반지 끼는 거 싫어하는데 이거 꼭 하고 다녀야 돼. 까불지 말고 그거 꼭 끼고 다녀라. 그리고 이제 그 일은 그만해도 된다.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일이라니 할머니. 궁금해진 제가 물어봤죠. 아무튼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만하면 업시킴은 다 끝난 거라. 그때 제가 속으로 아니 지금 노래 부르는 걸 이야기하시는 건가? 그런데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시지? 라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가봐야 이제 거기는 내 자리가 없을 거다. 이제 너도 내 길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더군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에 황망하긴 하지만 외할머니가 얼굴을 쓰다듬으며 웃으며 이야기하시는데 마치 제가 초등학생으로 되돌아간 느낌이 났습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서 한참 뛰어놀다 집으로 들어가면 집에 계시던 외할머니가 제 얼굴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거든요. 나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현중아, 나중에 시커먼 사람이 찾아오면 너는 절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라. 누가 찾아와요? 시커먼 게 뭔데? 아무튼 명심해라. 너는 절대 모른다고 딱 잡아떼야 된다. 알았지? 그러다 잠이 확 깼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다가 화들짝 잠이 깼어요. 마치 경련이 와서 잠이 깨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꿈인지 뭔지 너무 생생해서 한동안 멍하게 침대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외할머니가 말씀하신 문갑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반지가 있더군요. 꿈에서는 하얗게 반짝반짝하던 반지였는데 마치 황동색처럼 뻘겋게 변색된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걸 꺼내보니 은으로 만들어진 반지의 양각으로 알 수 없는 무언가에 글씨가 써져 있더군요. 그걸 화장실로 들고 칫솔에 치약을 묻혀 살살 닦아보니 다시 고유의 반짝반짝한 은색이 살아나더군요. 반지가 원으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끝이 떨어져 있어.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진 반지라 손쉽게 제 손가락에 맞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 여쭤보니 그 반지는 예전에 시집 올 때 외할머니가 어머니께 주셨던 반지라고 하시더군요. 너 끼고 다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써있는 글씨는 뭐예요? 여쭤보자 그 글씨는 온마니 반매움이라는 글자랍니다. 해석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하게 이루어지게 하나이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기억에는 그렇다는군요. 그때부터 그 반지를 끼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려봤자 혼만 날게 뻔하기 때문에 할머니 꿈 얘기는 모친에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꿈속에 외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내 갈 길 가라는데 그럼 이제 무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 그래도 내가 남자 메인 싱어인데 그만둔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예전 직장에서 모시고 있던 사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 제 첫 직장의 사수였는데 죽도 잘 맞았고 아주 친했었죠. 너 뭐하고 사냐? 이렇게 묻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지금 자기가 있는 회사에 들어오라. 대우는 알아서 잘해줄 테니. 뭐 이런 대화를 나눴고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를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던 사업 다 말아먹고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을 때 그래 이미 한번 꼬꾸라진 거. 이참에 주류사회에서 한번 벗어나서 특이한 삶을 한번 경험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밤무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삶의 일탈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또 제 삶의 목표 중 하나가 나중에 글 쓰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이런저런 경험도 해보는 거지 뭐라는 심정도 강했죠. 문제는 이미 그 상태에서 내가 발을 빼고 싶다고 발을 싹 빼기는 힘든 시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팀의 메인 싱어였고 어떻게 보면 메인 싱어는 팀의 얼굴이라 다음 주면 다른 업소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메인 싱어를 함부로 바꾸기는 힘든 노릇이죠. 대부분의 팀 색깔은 그 팀 메인 싱어로 결정되기 때문에 얼굴 마담 같은 노릇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서서히 일을 봐주다 새 업소에서 안정이 되면 그만두겠다고 말해야겠다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새 레퍼토리를 맞추는 연습 때문에
팀원들이 모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이리저리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팀 마스터 형님에게 전화가 울립니다. 별 생각 없이 약속 시간 확인하려고 전화했나? 라는 생각에 전화를 받으니 전화 건너편에서 마스터 형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잘 쉬고 있냐? 우리 들어가려던 업소 문 닫았다. 마스터 형님이 짧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 들어가야 할 업소가 문 닫은 겁니다. 이게 팀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팀 내려서 논 지 꽤 됐는데 들어가기로 한 가게가 문을 닫으면 또 얼마나 놀아야 할지 기약이 없는 겁니다. 그날로 제 마이크를 낙원에 들고 나가 처분했습니다. 왠지 꿈에서 할머니 말씀도 있고 이제 그 세계를 떠나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선배 형에게 말해 그쪽 회사로 출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도 다시 회사원처럼 깎고 양복도 새로 맞추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 열흘 뒤 정도부터 출근하기로 하고 신변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시점부터 짬짬이 무대 위 그 여자가 꿈에 나오긴 하는데 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전처럼 제 무릎에 앉아서 교태를 부리거나 애교를 떠는 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서서 저를 원망의 눈초리로 째려보는 식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더군요. 아무래도 꿈속에 그 여자와 뭔가 정리가 덜 된 것 같은 찜찜함을 떨칠 수가 없어 다른 일 시작 전에 일단 예전 엑스트라를 했었던 팀 여자 마스터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를 안 받더군요. 몇 번을 해봐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하며 조금 친해졌었던 그 팀 베이시스트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군요. 물어보니 제가 출근을 그만두고 며칠 있다 그쪽 팀도 깨졌다는 말을 하더군요. 여자 마스터는 연락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전화해보고 얘기해준답니다. 그날 저녁 바로 그 팀 여자 마스터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긴 했는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밑도 끝도 없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기도 그렇고 제가 요즘 이상한 일들에 시달리는데 이렇게 울을 때자 그 여자가 다짜고짜 자기를 한번 찾아올 수 있겠냐더군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가 그녀 집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말을 풀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의심되는 모든 부분이 사실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괄적인 질문부터 점점 줄여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차피 뭔가 본인이 찜찜한 일을 했다 해도 저한테 솔직히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회식하고 모텔 갔을 때 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니 그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속으로 그래봐야 그런 말을 솔직히 나한테 할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말합니다. 속옷 가져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 제가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가져가서 죄송해요. 라고 아주 쿨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고 있을 때 머리를 잘라간 것도 맞고 손톱을 잘라간 것도 맞답니다. 그녀가 솔직하게 나오길래 저도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스님을 만난 이야기나 꿈에 나왔던 외할머니 이야기는 뺀 채 이야기했죠. 주로 내가 요즘 너무 안 좋은 꿈에 자꾸 시달린다. 이런 일들이 그쪽이 가져간 내 물건들과 연관이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한참을 얘기를 듣다 갑자기 말없이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자기 과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래 어린 시절 신촌에 있는 모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고 무대에서 가수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녔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왜 학교 졸업이나 취직을 하지 않고 노래를 하냐고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잘했고 모범생이었던 그녀와 달리 말썽도 자주 부리고 얼굴이 예뻐 남자 문제도 일으키고 했던 소위 말하는 날라리 기질이 다분했던 미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 꿈이 가수였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죽었다는군요. 교통사고였는데 본인이 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덜컥 죽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자 갑자기 본인이 무대에 서고 싶어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어머니한테 상의해봤더니 어머니가 밤무대 싱어 일을 하라고 했다군요. 일단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밤무대를 서라고 할까요? 어쨌건 그때 저에게 중요했던 건 그게 아니기에 그 궁금증은 잠시 놔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옷하고 머리는 왜 잘나가신 거예요? 미경이가 그쪽하고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털이 쭈빗 서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희 팀이 여자 투싱어 남자 원싱어 팀인데 여자 싱어들이 다 못 버티는 거예요. 여자 싱어가 무대만 올라가면 미경이 목소리처럼 변하고 미경이처럼 행동하고 마치 미경이가 무대에 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걸 무대에 올라가는 본인들도 느낀대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목소리가 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 팀도 남자 원싱어가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첫날 무대에서 본 분이 그 동생분이 맞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또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 고개를 들더니 갑자기 잠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머리 빠져 있던 저는 일단 그녀가 시키는 대로 쫓아갔습니다. 그녀는 월곡동 쪽 주택가 방면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2층 연립주택으로 들어가더군요. 얼떨떨하지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곳 1층에 위치한 주택집 문을 열고 들어오라더군요. 그런데 들어가면 느껴지는 기분이 왠지 쎄합니다. 구조도 일반 집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뭔지 모를 향냄새 같은 것도 나고 그런데 집 안쪽에서 누군가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어떤 아주머니가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아래 위로 온통 새까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만 까만 게 아니라 뭐랄까 딱 떼하자마자 이미지가 까맣다왔습니다. 그때 돼서야 꿈속에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 오싹하더군요. 그분은 여자 마스터의 모친이셨는데 무속인이시더군요. 여자 마스터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러저러 해서 저를 오늘 만나고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그 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으십니다. 추운데 오느라 수고했어요. 저기 방에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저를 건넌방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방에 들어갔는데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벽에 꿈속에 나오던 그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제가 놀라는 걸 눈치채셨는지 그 어머니가 시익 웃으시며 이야기합니다. 그래 총각, 무슨 이야기를 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산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 상관없이 저쪽 편 영가들은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자 뒤에 있던 여자 마스터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게 왜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지 말자고. 라고 말을 하자 그녀 어머니가 황급히 말을 자릅니다. 시끄러 너는 이 방에 가 있어. 그녀도 자기 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에 한번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른 방으로 나가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다시 시익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아주 사근사근한 말투로 말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제 말은 신경 쓸 거 없어. 언젠가부터 둘째 딸년이 꿈에 나타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다고 결혼시켜달라고 졸랐는데 얘기 들어보니 그게 총각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총각,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떠드는 거 신경 쓸 거 없어. 그 사람들이 다 뭘 모르고 떠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스윽 제 앞으로 다가와 앉아 제 손을 잡습니다. 다가와 맞잡은 그분 어머니 손은 굉장히 거칠거칠했습니다. 무속인의 손이 그렇게 거친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내가 사위 하나 얻은 셈 치고 좋은 차가 됐든 뭐가 됐든 총각이 원하는 거 하나는 들어줄 테니까 인심 좋게 받아들여줘요. 만면에 아주 사람 좋은 미소를 듬뿍 안고 제 손을 쓰다듬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게 표현하자면 쓰다듬는 건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내가 이 손 절대 안 놔준다는 듯한 강압이 서려있는 듯한 결기 같은 것이 전해져 옵니다. 그렇게 그 아줌마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여태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한꺼번에 좌악 그림이 맞춰지더군요. 상황이 그쯤 되자 갑자기 이 집 자체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그래 뭐 그깟 일로 그냥 속 편하게 말해주고 말아나는 생각도 일견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사정도 딱 한 대 말해줄까? 라는 심정과 아냐 그게 말이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 삶은 삶이 아냐? 라는 생각이 서로 마구 교차하고 있는데 그 무속인 뒤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형상이 느껴지더군요. 사람이 있었나? 라는 생각에 다시 쳐다보니 저희 외할머니가 화난 표정으로 그곳에 서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도리질치고 다시 보니 역시 아무도 없더군요. 그런데 외할머니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정신이 화들짝 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아주머니 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 저 같은 상황이라면 아주머니는 결혼시키셨을까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그 무속인의 표정이 웃음기를 깨끗이 거두고 다시 표독한 표정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러면서 잡고 있던 제 손을 휙 내팽개칩니다. 너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총각 지금 뭐 착각하나 본데 지금 총각은 선택 권한이 없어. 갑자기 큰 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구나 이리 나와봐라. 닫혀있던 방문 하나가 열리면서 40대 중후반 정도 나이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아저씨가 갑자기 나오더군요. 방에서 덩치가 산만한 아저씨가 하나 나오는데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갑자기 위기감이 들어 집 구조를 살펴보니 창문은 창살이 붙어 있어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거실을 지나 현관문 쪽으로 가는 길에는 그 덩치 좋은 아저씨가 버티고 서 있어서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그 아저씨가 가까이 올 때 급소 중에 한 곳인 울대를 치고 달려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다가오자 무속인 아줌마가 말합니다. 양구나, 이 친구 주리를 틀건 떡매를 치건 제대로 된 사주 좀 받아내라. 주머니 뒤져서 주민등록증 확인도 좀 하고. 앙칼지게 말하더군요. 아저씨가 한 발짝 다가오고 있고 저는 거리를 보고 여차하면 바로 일어나서 울대를 올려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닫혀있던 여자 마스터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왜 엄마 죽은 딸 때문에 살아있는 멀쩡한 남자를 괴롭히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걸어오던 남자와 무속인 아줌마의 눈길이 그쪽으로 쏠리고 그 무속인 아줌마가 전 연희지 동생 위하는 일인데 부정타게 헛소리를 짓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앉아있던 제가 강하게 일어나며 그 아저씨를 퍽하고 벽 쪽으로 밀쳐내고 후다닥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신발을 들고 뛰어나와 거리까지 내달린 후 재빨리 신발을 신고 후다닥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한참을 어딘지 모를 구불구불한 동네 골목길을 뛰어다녔던 걸로 생각합니다. 한참을 뛰어다니니 어딘지 모를 큰 길이 나오고 그 앞쪽에 지구대 하나가 보이더군요. 숨을 몰아세우며 주위를 살펴보니 다행히 누군가 계속 쫓아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지구대 앞이라 안심이 돼서 조심조심 주위를 살피며 제 차를 세워놓은 곳까지 겨우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문을 잠근 다음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흘리고 온 물건 없나 소지품을 뒤적뒤적거리는데 여자 마스터에게 부재중 통화가 67통 와 있더군요. 욱하는 심정도 들고 해서 바로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왜요? 말해주면 와서 또 잡아가려고요. 빈정거리는 말투로 응대하자 가만히 한숨을 짓더군요.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자 그녀 어머니와 대립각을 세우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다 제 잘못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건 사과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내가 지금은 경황이 없으니 다음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한 다음 들어가기 전에 소주 한 병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맨정신으로 잠이 오지 않아 소주 한 병하고 잘 생각이었죠. 집에 조용히 들어가니 웬일인지 제 방에 어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왜 제 방에 계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왠지 표정이 싸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방 여기저기 뒤진 듯한 흔적도 보이고요. 너 요즘 어디서 또 뭐하고 돌아다니냐? 라고 물으시더군요. 이게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시더군요. 요즘 밤마다 꿈에 내 할머니가 나타나서 너 왜 아들한테 신경도 안 쓰냐고 야단야단 치셔서 내가 아주 미칠 지경이다. 너 무슨 일 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눈치고 남 모른다. 별일 없다며 끝까지 우겼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일 시간 있으면 절에 좀 태워달라십니다. 기분이 꺼림칙하긴 했지만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그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죠. 어머니가 가자고 했던 절은 청량리 근처에 있었는데 사실 절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 보였습니다. 빌딩 건물 앞맨 위층에 절이 있더군요. 아니 뭐 이런 대절이 다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스님들이나 다른 보살님들과 어머니는 꽤 친한 듯 하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런저런 인사와 말씀을 나누시고 저는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구석 쪽에 앉아 뻘쭘하게 언제가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쪽 불투명 유리로 칸막이 해놓은 방에서 다른 스님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 나오시더군요. 그런데 한 분이 낯이 있다 했더니 강화도에서 마주쳤던 그 스님인 겁니다.
저한테 108배 시키셨던 날라리 돌팔이 스님이요. 그 스님도 저를 보시더니 알아보신 듯 하고 멈추고 한참 쳐다보시더니 껄껄대며 한참을 웃으십니다. 그 스님 덕분에 아주 적나라하게 모친에게 털어놔야 했습니다. 그날 그 일련의 얘기들을 털어놓으며 모친에게 들었던 주된 단어는 멍충이, 미련한 놈, 밥통 같은 놈, 제비 같은 놈 등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곳이 스님들 무슨 교육 같은 걸 하는 곳인데 그 스님이 강의하러 일주일에 3번 정도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모친, 강어도 스님, 그곳 큰 스님 이렇게 5이 모인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큰 스님은 아주 박장대소하면서 무슨 재밌는 영화 이야기 듣듯이 웃으면서 들으시더군요. 얘기가 끝나자 흥분한 모친의 등짝 스매싱이 이어질 때 얘기를 듣고만 있던 큰 스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보살님, 걔는 때리지 마세요. 걔는 사주를 정확히 적어줬어도 별 탈 없었겠는데 뭐.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렇죠. 그게 뭐 죽은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해도 산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거죠.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또 그 무속인 아줌마한테 엉터리로 들은 사탕 발린 말을 내뱉었습니다. 별거 아니지 이 친구야. 시름시름 앓다 죽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뭐 별건가? 얘기하자면 길지만 어쨌건 저는 새 직장에 출근 전까지 일주일 내내 그 절에 가서 108배를 하는 걸로 그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무당집 어디냐며 찾아가서 다 불질러 버리겠다는 걸 말리느라 좀 힘들었지만 큰 스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적당히 말씀하시니 좀 안정을 찾으시더군요. 어머니가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런저런 제도 올리고 앵마기도 하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자면 길지만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끝이 뭐 이렇게 싱겁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픽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겪었던 사실을 기반으로 살이 입혀지고 짜깁기가 된 이야기라 테마록처럼 끝이 화려하고 창대하지 못합니다. 그 무대 위 여자는 이후에 한 3개월 후 정도인가 다시 제 꿈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연지곤지 바르고 전통 혼례 복장 같은 옷을 입고 말이죠. 꿈에 그렇게 나타나 수줍은 듯이 굳는데 그 웃음의 모멸감, 비꼬음, 자랑하는 듯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표정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그 여자 마스터는 무속인이 됐다고 하더군요. 전화통화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인이 무대에 섰던 게 신을 받지 않으려던 일종의 도피처였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럼 신 내린 게 동생 탓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그냥 웃더군요. 이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